네, 저는 생각이창의 원장 고병재입니다. 네, 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한테도 사실 이제 그 고3 설명회를 하면 그 부모님들한테 평소에 제가 연락을 거의 잘 못 드려요. 여러 가지 합당한 핑계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부모님들은 귀한 아이 보내주셨는데 피드백을 좀 받고 싶은데 그걸 잘 못하시고 도대체 학원을 보냈는데 얘가 학원 가서 뭘 배우는지 또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거의 뭐 매주 성적표 이렇게 딸랑 보내드리는 거로 그냥 저 스스로는 위안을 삼는 건데 학생들하고 지지볶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런 거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설명회를 하면 부모님들께 제가 이렇게 수업을 합니다. 또 우리 아이들은 이런 걸 알아야 합니다. 수능은 이런 걸 요구합니다. 그래서 아이의 수준에 맞춰서 수능이 출제되는 게 아니라 수능 출제의 아이들의 수준을 높여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힘든 과정을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잘 밟아가고 있는지를 이 평소에 잘 설명을 일일이 못 드리니까 공개적으로라도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뭐 사실 이제 고3 설명회 오늘도 뭐 그렇게 많은 분이 참석하지는 못하셨지만 요즘은 좀 고3 시기가 되면 역술인들이 더 바빠진대요.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겠지만 그래도 또 이제 참석 못하신 분들은 이제 영상으로라도 요 세부적인 내용들을 좀 잘 좀 알아가 주셨으면 좋겠고 입시가 바뀐다 하더라도 중요한 건 이제 아이의 실력이 중요하니까. 게다가 또 오늘은 되게 의미 있는 날인 게 제가 오늘 설명회를 잡은 건 오늘 올해 치러진 대학 수학능력시험의 성적표가 발표가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부터 의외의 친구들이 또 의외의 놀라운 성과로 문자를 보내줘서 굉장히 기분 좋게 출근을 했어요. 근데 여기 계신 우리 부모님들, 자제분들도 역시 다 아주 최고의 성적이 나올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선 일단 그 설명회 자료 나간 거를 순차적으로 쭉 보시면서 입시에서 이제 국어 학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하나씩 한번 드려볼 거고요. 설명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오늘 기왕 오셨으니까 궁금한 걸 다 해소를 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잘못 알고 계신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어떤 부분에서는 저보다 입시에 대해서 더 많이 잘 알고 계실 수도 있긴 한데요. 뭐 제가 입시 전문가는 아니니까 국어에 맞춰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우선 일단 이 자료는 뭐 크게 의미는 없는데요. 그래도 설명이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대학에 가는 방법이 이렇게 5대5의 확률로 입시가 치러집니다. 물론 여기 보시면은 수치가 5대5가 아니죠. 하지만 이제 수시에서 2%를 무조건 뽑겠다라는 게 아니라 자격 조건에 부합하는 학생들을 뽑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시로 2월 되는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작년에는 거의 최고였어요. 왜냐면 이제 뒤에서 보시겠지만 최저학력 기준을 맞추지 못한 이유 때문에 그러겠는데 이거는 사실 매년 반복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거의 뭐 우리 아이들이 수능을 보게 되는 2024학년도도 결국 약간 늘었는데 한 50%? 수시와 정시는 5대5? 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제 내년에는 좀 약간 눈에 띄는 게 서울대랑 고대가 정시에서 내신을 반영을 하기로 했어요. 그거는 뭐 이제 큰 점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입시에서 1, 2점이 상당히 좀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건데 특히나 이제 상위권에서는 경쟁이 치열하니까요. 그런데 이제 서울대에서 아무래도 이제 국공립대학이다 보니까 정부에서 요구하는 공교육 정상화 방안 그리고 지역 교육 공정성 그래서 불균형 해소 이런 차원에서 지역 학생 우수 인재들 이 친구들이 조금 정시에서 그나마 좀 유리하게 해주려고 20% 반영합니다. 20%면은 한 점수가 한 2.8점 정도 차이 난다고 보시면 돼요. 1등급하고 4등급이요. 그러니까 1등급하고 4등급까지의 점수 차이가 한 약 3점 조금 안 되게 만약 이렇게 되면 이제 뭐 지방이 아니라 내신은 조금 안 좋은데 수능 성적이 잘 나오는 친구들은 보통 한 4점 정도 더 맞아야 이게 극복이 되는 거예요. 4점을 맞으면 이제 80%가 반영이 되니까 3.2점. 그럼 아까 1등급과 4등급이 한 2.8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럼 이제 4등급이 4점을 더 맞으면 1등급을 이제 앞서게 되는. 그래서 우선 일단은 지방 학생들에게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을 만들었는데 고대는 우선 일단 연대하고의 경쟁에서 많이 밀렸어요, 최근에. 그래서 연대는 서울대 방안을 고스란히 똑같이 따라합니다. 그러면 여기 지원했다 안 된 애들이 일로 가지 못하고 일로 오게끔 만드는 거죠. 그래서 뭐 고대는 뭐 특별한 의미는 없고 그냥 내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유불리를 마지막에 입시가 되면 다들 고려를 하게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선택이라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올해 수능 시작하면 아이들한테 이 자료를 줄 거예요. 작년까지는 못 줬어요. 왜냐면 정보 공개 방안이 의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가 없어요. 그런데 올해부터 너무나 다행인 게 뭐냐? 어머니들도 오늘 댁에 가셔서 대입정보 포털 사이트라고 정부에서 운영하는 건데 어디 가라고 네이버에 치시면 돼요. 그럼 거기에 들어가시면 모든 대학, 전국에 있는 170여 개 모든 대학의 각 학과별로 70컷에 대한 합격 컷을 공개를 합니다. 이게 다 의무가 됐어요. 이거 너무나 다행인 거죠. 물론 부모님들 그거 뭐 다 저거 하시기 힘드니까 제가 주요 21개 대학에 대한 것을 인문계와 자연계로 분리해서 한번 자료를 모아봤습니다. 여기서 이제 70컷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예를 들어 서울대 경영대학 경제학부에 합격한 10명 중에 7등의 학생이 받은 성적입니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70컷이에요. 두 가지를 공개하거든요. 50컷과 70컷. 100컷은 공개 안 해요. 기분 나쁘잖아요, 그 학생이. 내가 문 닫고 들어간 거니까. 그래서 70컷이면은 대충 입시가 만약에 그 당해 연도에 불수능이 되든 뭐해서 약간 흔들려도 70컷 정도면 어느 정도 대학을 고려하는데 100분위 1을 어느 정도는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새로운 안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다행인 거죠. 그래서 올해 이제 수능을 준비하는 예비 고3 학생들은 좋아진 점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우선 일단 자소서가 폐지됐기 때문에 보통 한 8월 정도 되면 애들이 이것 때문에 3주를 날려요. 공부하다가. 왜냐면 자소서를 써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올해 같은 경우에도 재수없게 소명자료 제출하라고 다시 돌아오잖아요? 이게 이제 그 유사도 분석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예전에 이제 한 10년 전에 건국대학교에서 이 유사도 검증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각 대학이 그걸 공유해요. 왜 그러냐면 애들이 그냥 복붙 하는 거예요, 복붙. 그리고 인터넷에 떠도는 거 따다가 막 자기의 생활인 것처럼 하니까 문장이 한 30%만 겹쳐도요, 이거 네가 쓴 거 아니지? 라고 해서 소명자료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게 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거기까지 걸리잖아요? 그러면 애들 한 달이 날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없어진 거예요. 우선 일단 공부에 더 밀도 있게 집중할 수 있는 여지가 만들어졌다는 점에서는 이거 하나만으로도 저는 재수생하고의 경쟁에서 늘 항상 후순위였던 재학생들에게는 상당히 의미 있는 변화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제가 이거를 그 학생들한테 겨울방학 개강할 때 다 나눠줘요. 너네 책상에다 붙이라고. 물론 올해 입시는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 알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자료는 5월 달에 발표가 나요. 그럼 올해 이제 결과가 난 거는 내년 5월에 돼서나 알게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은 그래도 이 자료를 기본으로 가는데 작년이 올해보다 수능이 좀 더 어렵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높아지면 높아졌지 낮아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럼 애들이 이거 나눠주면 꼭 초반에 여기를 보다가 그러니까 일로 가요. 그래서 선생님 저 대학 가겠는데요? 이런 친구들이 좀 있습니다만 여기를 보실 때 주의해야 될 건 여기 지금 100분위 합이라고 제가 써놨죠. 대학에 갈 때는 원점수로 환산하지 않습니다. 대학에 갈 때는 표준 점수와 100분위라고 하는 것을 통해 학생들은 경쟁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표준 점수라고 하는 건 이 시험의 평균과 학생의 원점수의 거리를 환산하는 거고요. 100분위는 내가 받은 점수보다 못한 학생이 몇 퍼센트 있느냐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 목동고 3학년 학생이 9월 평가원에 67점 나와가지고서 그 친구랑 계속, 근데 애가 되게 시크해요. 뭐라고 얘기하면 네네 이러는데 나중에 질문할 때 보면 굉장히 말투가 또 예뻐요. 그러니까 평소에 얘기하면 네 뭐 이러다가, 그러니까 애들이 그런 성향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하고 막 이렇게 말 편안하게 트지 못하고 질문할 때는 굉장히 유연하게 하는. 근데 이 친구가 오늘 아침에 자기 100분위 99 떴다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안 되는데 제가 네가라고 보냈거든요. 그랬더니 감사해요 막 이러길래 야 이게 너무 넌 진짜 넌 재수하지 마라. 넌 지금 10년 운 다 썼으니까. 근데 이런 경우도 있고요. 또 다른 학생도 지금 엄매 선택한 학생들이 100분위가 진짜 확실히 높게 나왔어요. 그 원리를 좀 이따 알려드리겠는데 또 목동고 애 중에 그 여학생들이 좀 정이 많아서 목동고 애들이 주로 문자를 보내요. 남자애들은 물어보면은 저 다 맞았는데 뭐 이런 애들을 나중에 아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96점인가 받았는데 얘가 공통 과목은 다 맞고 선택 과목을 2개를 틀린 거예요. 역시 100분위 100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약간은 100분위라고 하는 것이 원점수하고는 다르다라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전에도 이런 거를 이제 좀 간단하게 이제 어머니들이 물어보실 때가 있는데 288.3이면
어떻게 0.3이 나오냐 이거예요. 그렇게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고요. 이걸 원점 수합으로 착각하시는 거예요. 이게 원점수가 아닙니다. 100분위는 나보다 못 본 학생들이 몇 %에 해당하느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이제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대신 여기 있는 대학들은요, 놀랍게도 작년엔 문과생이 별로 없습니다. 여기 있는 학생들은 모두 자연계열 학생들이었어요. 아, 모두는 잘못됐고요. 3분의 2가.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3분의 2가 자연계고요. 인문계 학생들은 30%도 안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과에게 유리한 현재 입시 상황이라는 거는 뭐 다들 아시죠? 네. 그래서 이거 심지어 애들이 뭐라고 하냐면 문과 침공이란 말을 씁니다. 무슨 화성 침공도 아니고. 그래서 문과 아이들이 설 자리가 그만큼 없는데 문과 아이들은 진짜 공부를 안 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차이가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뭐 수학이 표준 점수가 높아서 그게 아니라 그냥 공부 자체를 안 해요. 자, 이거는 이제 자연계열입니다. 작년에 눈에 띄는 건 이제 연대의대가 서울대 의대를 넘겼다라는 게 이제 좀 눈에 띄고요. 뭐 사실 이거는 목표 대학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아니, 우리 아이들을 제가 그렇게 본다는 게 아니라 애들이 전교 1등을 해도 이거는 목표 대학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하늘이 점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목표로 했다 그래서 가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근데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고요. 지금 여기까지만 봐도 백분위 합이 상당히 좀 많이 높다라는 거를 좀 확인할 수가 있는데, 또 얘네도 마찬가지예요. 막 이런 걸 봐요. 이거 나눠주면 이걸 제가 지금 그 정시반 수업하고 있는데 이거 나눠줬더니 막 이런 거 보더라고요. 남학생들한테 야, 니네 이거 봐봐요, 소용없어 그러는데, 그만큼 이렇게 뭔가 아이들이 그래 스펙트럼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는 좀 알고 싶은 거라는 느낌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 주요 대학의 나의 앞으로 6번의 모의고사를 볼 때 나는 그 어느 간극에서 계속 위치 이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상대적 위치를 아는 자료로 제가 좀 집에 붙여놓으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매번 모의고사에 좀 긴장감을 갖자, 그런 취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시에서는 작년에 또 이런 것도 발표했어요.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네, 안 놀라시는데요. 수시에서 두 가지가 이제 가장 보편적이에요. 학생부 종합전형과 교과 내신 전형. 이 학생부 종합전형은 주요 대학에만 최저 기준이라는 게 있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에는 원래 최저 기준이 없습니다. 교과 전형에는 거의 다 최저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최저 기준을 작년에 전국 대학의 50%의 학교가 최저를 못 맞췄어요, 학생들이. 근데 너무 이것도 더 웃긴 건 뭐냐면 애들이 그럼 상향 지원했다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 모의고사를 6번이나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누가 상향 지원을 하겠습니까? 6장을 모두 상향 지원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 최저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착각에 해당하는 거예요. 최저라는 단어가 최저 시급 같은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설마 그것도 못 받겠어라는 생각 때문에 학생들이 되게 방만합니다. 그러면 이거 올리면 될 거야 라고 생각해서 자기가 지금 최저를 맞추기에 부족한 과목을 집중을 해요. 근데 너무 놀랍게도요, 그 밸런스는 반드시 깨집니다. 하나가 오르잖아요? 그럼 하나 떨어져요. 반드시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떤 거를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지도 좀 이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지금 등급 컷이 상대적으로 되게 높죠. 네, 이거 보시면 일반고 학생들이 이걸 보고 나 가능성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착각 안 됩니다. 이건 이제 자사고가 다 포함이 돼서 그런 거예요. 네. 이 교과 내신 같은 경우에 이제 내신에서 되게 눈에 띄는 건 작년에 고대 같은 경우에는 교과 전형의 최저 기준을 맞춘 학생이 32%밖에 안 됐어요. 너무 놀랍죠? 32%. 그러면 10명 중에 7명은 지원했다가 다 떨어진 거예요. 뭐 시험이고 다 필요가 없습니다. 기준 자체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내신과 이 수능이 그나마 우리는 또 목동이기 때문에 내신이 암기를 통해 모방과 재현의 학습이라면 수능은 말 그대로 처음 본 걸 해결하는 능력의 시험이거든요. 근데 애들이 학교 내신 시험이 지방처럼 정말 재현하는 능력만 묻는 시험이면 모의고사와 내신 성적의 간극이 커요. 근데 우리 목동 지역은 대치동도 마찬가지지만 내신 문제에 변별력을 두기 위해 내신에도
학생들의 능력을 묻는 문제들이 학년이 높아지면서 많아지는데 이미 2학년 경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1학년 때보다는 눈에 확 띄게 바뀌어버립니다. 시험 범위도 어마어마하게 막 내버리는 거죠. 그러니 시험 범위라는 것에 대해서 모방 능력으로 암기에 충실했던 학생들은 2학년 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3학년이 되면 뭐 달라지겠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소에 그 기본적인 나무 뿌리, 흙 속에 담겨 있는 그 나무 뿌리, 이건 절대 보이지가 않거든요. 우리는 보통 열매만 보니까. 하지만 그 나무 뿌리를 누가 더 튼실하게 만들어내느냐가 수험 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이제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이제 국어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본인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출제 과목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 제일 밑에 보시면 제2외국어 한문이라는 게 있잖아요. 설마 이거 뭐 하시나요? 뭐 아랍어나 이런 거 선택하셔서 하시나요? 뭐 요행을 바라는 경우 있는데 자연계는 이건 응시 자체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아, 응신할 수 있어요. 응신할 수 있는데 되게 당황스럽겠죠. 그냥 취미로 보는 거예요, 이거는. 문과 계열의 학생들만 이걸 사탐 과목으로 전환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과는 저걸 봐도 과탐은 전환이 안 돼요. 네. 올해 과탐 되게 어려웠죠. 제가 어제도 걔네 학교가 어디였지? 양천인가 양정 친구 2명이 왔는데 시험 잘 봤다고 그래갖고 제가 야, 너무 기특하다 그러면서 막 제가 안아줬거든요. 근데 재수한대요. 그래갖고 왜? 그랬더니 과탐을 날렸대요. 뭐 걔네들이 쓰는 용어가 있는데 뭔 말을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뭐라고 지들끼리 뭐라고 하는데 뭐 과탐이 어쨌든 망쳤다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그냥 공부할 거라고 그러길래 그래, 야, 탐구 영역은 재수해도 되는 거죠. 탐구 영역은 이게 학습 시간이나 암기의 부족이니까. 근데 지금 보시면은 대부분 다 절대평가이지만 국수탐만 상대평가입니다. 그래서 사실 대학을 가는데 요 3개가 이제 가장 핵심이 되는데 특히나 요 2개의 과목은 2017년 영어 절대평가 이후에 쉽게 나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왜냐면 얘가 우선 절대평가지 않습니까? 게다가 대학에서 최저 기준을 맞출 때 뭐 예를 들어 고대 같은 경우에 3등급 이상이 조건이에요. 영어. 한국사는 4등급 이상이면 그냥 통과해요. 대신 학과가 국제형이에요. 근데 영어가 3등급이면은 컷 자체를 통과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의 컷이 1이냐, 2냐, 3이냐, 요 정도만 보는 거예요. 그럼 그걸 통과하고 난 다음의 경쟁력은 국수탐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를 가지고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럼 수학을 학생들이 너무 어려워하는 데다가 수학을 다 어렵게 내버리면 사교육에 불을 지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럼 수학을 문이과 옛날 가형, 나형 나누듯이 선택 과목을 나누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한 거고 그렇게 해보니까 그럼 국어도 애들이 문법을 어려워하고 뭐 공대 애들이 문법 그렇게까지 알 필요가 뭐가 있겠나 라고 해서 얘를 별로 의미도 없이 나눠버린 거예요. 진짜 아무 의미 없이 나눠가지고 입시만 복잡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얘가 안 바뀌는 한 얘는 절대 안 바뀝니다. 왜냐면 얘는 쌍으로 같이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좀 근간으로 해서 제가 이제 국어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 아이들은 내년에 총 6번의 모의고사를 볼 거예요. 어머니들이 속으시면 안 되는 모의고사가 있으니까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우선 일단 3월 달에 보는 한 3월 20일경 정도쯤에 봅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 보는 모의고사예요. 1학년, 2학년 때 학평 모의고사 봤죠, 애들? 네, 학평 모의고사는 서울시,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경기도 이렇게 4번을 응시를 하는데요. 광역시 모의고사는 지자체 시험이기 때문에 전국 단위 모의고사가 아닙니다. 안 봐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학교장이 신청을 하면 볼 수 있어요. 저희 목동 지역은 거의 대부분 신청해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많이 안 봐요. 네. 아마 모의고사 보시면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올해 아이들 3월 달에 모의고사 1컷이 89점이었어요. 그런데 81점이었어요. 그런데 킬러 문제가 한 문제였어요. 그런데 11월 23일 날 모의고사 봤죠? 그리고 9월 달에 모의고사를 봤는데 9월 달에 지금 11월 건 등급컷이 확정이 안 됐으니까요. 9월 달 모의고사에 킬러 문제가 8문제가 나왔어요. 여기서 킬러 문제라 하면 정답률이 50%가 안 되는 문제예요. 그러면 3월 달에 본 모의고사는 킬러 문제가 하나밖에 없었죠.
근데 9월 달에 본 건 킬러 문제가 8개죠. 근데 1컷이 95였어요. 학생들이 2학년 때 3월 모의고사 이후 겨울방학에 수능 공부를 한 학생들과 격차는 여름방학 이후에 확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고3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잘 나왔다. 이러면 완전 나이스하고 땡큐죠. 그죠? 그럼 우리 아이가 얼마나 이뻐요. 근데 만약에 안 나왔다. 이럴 때에는 진짜 절에 가는 느낌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예전에는 제가 학생들을 보면 수능을 잘 봐야 대학 간다라는 인식이 강했던 시절에는 남학생들 고3 되면 삭발합니다. 진짜 뭔가 의지를 누가 봐도 저 공부할 거야라는 걸 보여줘요. 여학생들은 누가 봐도 수험생이에요. 이렇게 꿈이 전혀 없어요. 핸드폰 꾸미고 전혀 없습니다. 액정 깨진 상태로 그냥 가요. 그런 아이들이 요즘에는 뭐 수능 말고도 대학 갈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지 않을까라는데 자기는 방법이 없어요. 자기는 어떤 전형과 어떤 전략으로 갈지 모르고 단지 옆 동네의 어떤 다양성만 어렴풋이 추상적으로 입시를 대비해요. 그러면서 여기에도 전력 투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애들 가르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옛날에는 뭔가 동기부여가 된 상태에서 여기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같이 하면은 애들이 다 같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요. 그러면서 야 다음 주에 시험 보는 거야 준비해 그러면 진짜 뭐 과제 안 내고 이런 애들 거의 없는데 요즘에는 과제를 안 내진 않지만 진짜 억지로 내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순공이 아닌 거죠. 순공. 자, 순수하게 공부해서 복습을 하고 과제 테스트를 하고 이게 아니라 시키니까 난 짜증나는데 네가 시키니까 그냥 우선 일단 믿으니까 한번 해볼게 이런 느낌이라서 얄미워요. 솔직히 요즘 애들 보면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지 않겠습니까? 결과는 내야 되니까. 근데 이 3월 모의고사가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격차가 벌어진 상태로 출발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3월 모의고사가 수능과 유사하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재학생 내에서. 그럼 재수생이 들어오면 또 달라질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최저학력 기준의 첫 번째 지표로 쓰는 겁니다. 이걸 꼭 명심해 두셔야 돼요. 4월 달에 경기도교육청에서 전국 단위 모의고사를 봐요. 아마 우리 아이가 3월 달에 80점이 나왔어요. 그럼 이 아이는 4월 달에 반드시 90점을 넘깁니다. 반드시란 말은 취소할게요. 대략적으로 그럴 확률이 높아요. 3월보다 대부분 4월을 잘 봅니다. 근데 이건 그 어떤 지표로도 쓰시면 안 돼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 아이들은 여기서 3등급 나오고요. 여기서 1등급 나오잖아요. 그럼 본인을 몇 등급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2등급이요? 아니에요. 1등급이라고 착각해요. 본인이. 그래서 나 1등급 찍어봤잖아. 내가 지금 문법 외우지 않아서 그렇지. 내가 외우면 장난쳐요 선생님? 내가 지금 열심히 안 했어요. 내가 전력투구하면 장난 아니래. 근데 전력투구를 끝까지 안 해요. 놀랍게도. 왜? 국어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니까요. 근데 그 중에 진짜 열심히 하는 애들이 있어요. 걔네가 성과가 안 나온 애들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노력한 만큼은 반드시 나오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6월이죠. 6월은 출제 기관이 다릅니다. 우리가 그래서 모의평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교수님들이 내는 거예요. 이분들이 당연히도 수능을 출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의평가 시험은 6월 달과 9월 달은 둘 중에 하나가 어렵고 쉬워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1차적으로 학생들의 수준을 검증해요. 이번에 너무 어렵게 냈네. 그러면 이거 등급 컷이 너무 낮으면 또 여론의 질타를 맞을 테니까 그럼 조금 더 난이도 조절을 해야겠네. 이런 고려를 하는 거예요. 6월을 너무 쉽게 내잖아요. 그럼 변별력이 없네. 그럼 여론이 아니라 대학의 질타를 받겠네. 그래서 항상 90점을 기준으로 출제를 하는 거예요. 90점. 1컷이 90점이 나오게끔 계속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출제하는 겁니다. 올해 수능이 딱 그렇게 나왔죠. 그리고 올해 수능은 진짜 잘 만든 수능이에요. 작년 수능은 너무 어렵게 낸 거죠. 학생들을 너무 과대평가한 거예요. 게다가 코로나 때문에 학력 격차가 너무 벌어졌어요. 그래서 애들이 이렇게 뭔가 단순하게 어떤 쇼폼의 정보들에 익숙해진 아이들이라서 뭐 유튜브 아니면 뭐 친구들하고의 문자 이러다 보니까 완성된 글을 쓴 친구도 없어요. 대부분 하다 보면은 모르겠으면 그냥 흐흐 해버리니까. 이런 아이들이 지구력 있게 사고하는 게 힘들었는데 그나마 학교 나와서 학교에서 그래도 앉아서 딴짓 못하고 수업을 들었던 아이들이
집에서 영상 보고 이러면서 애들이 그런 데잖아요. 야, 선생님이 너 찾아. 그러면 애가 다시 화면 킨 다음에 화장실 다녀왔습니다. 이런 돼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벌어져 버린 거죠. 그런데 웃긴 건 재수생들은 오히려 대학을 안 갔잖아요. 기회가 된 거예요. 그러면 한번 대학을 높여볼까? 그래서 재수생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기는 재학생한테 굉장히 불리했는데 너무 다행인 건 올해는 이제 끝이에요. 올해는 그게 없어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긴장 안 하시죠? 그죠? 두 번째는 요거를 꼭 확인을 잘 해주셔야 돼요. 둘 중에 뭘 더 잘 받느냐가 아니라 둘 중에 뭘 더 못 받느냐라고 조금은 낮게 가능성을 가지고 계시다가 9월로 확정하는 거예요. 이 세 개의 평균이 최저학력 기준의 핵심이라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10월 의미 없습니다. 7월 의미 없어요. 근데 웃기게 제가 X 친 것만 잘 보는 자제분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럼 그건 진짜 버리셔야 돼요. 근데 그걸 못 버려요. 이유는 응시 인원이 적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학습 포기 방지 모의고사예요. 그래서 최대한 변별력을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학습 수준에 대한 모의고사 수준인 거예요. 진짜 말 그대로 학원에서 나눠주는 모의고사나 뭐 큰 차이가 없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지표가 될 수 없다. 네. 학원 과제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2학년 때까지 이런 시험을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적응하는데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초반에는 재수생이 당연히 더 유리할 수밖에 없죠. 근데 재학생들 중에 머리 좀 좋고 어느 정도 감 찾고 후반기 가면 확실히 달라져요. 근데 이게 문제 패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아시죠? 고3 학부모님들이시니까 뭐 좀 아실 수도 있고 혹시 또 이제 첫 자제분이라서 모르실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고등학교 2학년 때는 화법작문 문법이라는 걸 1번부터 15번까지 문제를 풀고요. 제한 시간은 20분이에요. 20분 동안 8시 40분에 시작해서 10시에 이게 딱 끝나야 돼요. 1번부터 15번. 그래서 1번부터 10번까지가 화법 작문이라는 영역이고요. 11번부터 15번까지가 문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총 15문제를 풀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16번부터 45번까지가 문학 4지문, 독서 3지문. 그래서 총 7지문으로 구성이 된 문제를 푸는 겁니다. 30문제를 푸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배점이 제일 높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바꾸는 거예요. 고3이 되면. 그럼 고3 때는 이제 너희들 선택 과목 결정했지? 학교 내신도 했지? 그럼 이제 네가 대학에서 뭘 볼지를 결정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와 매체와 화법과 작문이 15문제 출제됐던 게 11문제로 줄어서 12분 컷에 끝내야 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얘가 제일 앞에 있었는데 시험지 제일 뒤로 빠져요. 그래서 자신이 보는 것만 푸는 거예요. 설마 애가 언어와 매체를 선택해놓고 화법과 작문을 풀까 이런 걱정은 안 하시죠? 그 정도의 아이들은 아니죠.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요거를 이제 풀게 되면 12분이 아마 초반엔 안 나와요. 이거는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반드시 12분 컷에 끊는데 문제는 엄매예요. 화법 작문은요 무조건 12분 컷에 다 끊게 만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쉬워요. 너무 쉬워요. 가르칠 게 없어요. 본인이 혼자 해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대신 뭘 혼자 해야 되는지만 제가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안 돼요. 외울 게 너무 많아요. 말도 안 되게 많아요. 근데 외우면 될 거라고 착각하잖아요. 근데 외우는 걸 계속 해야 돼요. 왜냐면 지난주 월요일에 뭐 하셨어요, 어머니? 나에게 지난주 월요일이 있었나? 헷갈리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한테는 그걸 적용을 안 해요. 야, 너 수업 들었잖아. 너 배웠다며. 근데 왜 몰라? 왜 모르긴? 엄마랑 똑같으니까. 지난주 월요일날 뭐 한지 어떻게 기억이 안 나? 당연히 기억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계속 환기를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외웠던 걸 환기를 시켜줘야 응용이라는 게 가능해져요. 근데 매번 잘못되는 입시를 잘못 가는 학생들은 계속 영상으로 개념을 다시 들어요. 그러니까 수업만 계속 듣는 거예요. 여기에 저장하는 게 아니라 들을 땐 당연히 이해되지 않겠습니까? 들을 땐 이해가 되죠. 근데 자기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나 문법 다시 할 테니까 인강 좀 해줘. 너 예전에 들었던 걸 복습해라고 차라리 얘기를 하셔야 되고요. 말 안 들으면 저한테 보내셔야 돼요. 수업 듣는 거로는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이거는 겨울에 딱 끝내놓고 지속적으로 반복할 수 있는 자기 노트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엄매가 20분 걸리는 애들도 있어요. 나중에 한번 봐보시면 돼요. 이 시간을 잘 기억하셨다가 우리 애가 몇 분 정도 걸리는지를 보시면 시간 안에 푸는 연습을 많이 안 해서가 아니라는 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애들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 읽고 이해가 안 되니까 또 읽어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지, 문제 푸는 시간을 언제 풀어야 되는지 시간 배분을 못해서 그건 단 1도 없어요. 학부모님들께서 착각하시는 분들이에요. 그 부분은. 아무래도 전 20년 넘게 했는데 제가 더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 시간도 또 하나 봐주세요. 문학이 지금 30분이라고 써놨죠. 그죠? 네. 요건 입시가 되면요, 모의고사 때까지는 일반적으로 약 34분 정도 걸릴 거예요. 자연계는 거의 대부분 그럴 거예요. 근데 입시가 되면 수능을 치르면 27분에 끊어요. 문과생들은 거의 대부분 중반만 돼도 27분에 끊어요. 즉 문학이 시간을 벌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문학이 기본이 잘 다져져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문학 그리고 이제 독서인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부모님들께서 선택 과목 원매가 유리한 건 다들 아시죠? 그죠? 근데 누구에게 유리하냐가 중요한 건데요. 지금 A, B, C 학생의 같은 경우에 셋 다 원점수가 84점이에요. 근데 A 학생은 문학과 독서를 잘 봤고요. C 학생은 선택 과목을 잘 봤습니다. 근데 표준 점수는 공통 과목을 잘 보는 친구가 훨씬 더 높죠. 훨씬 더 높죠. 원리는 간단합니다. 선택 과목은 인원이 분산이 되잖아요. 그리고 공통 과목은 그 선택 과목을 응시한 집단의 평균 점수를 자기가 가져가서 자기 점수를 더하는 방식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 내가 언어와 매체를 선택했잖아요. 그럼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면 내가 14점을 받더라도 공통 과목 점수가 높은 집단의 점수를 내 점수에 더하는 방식이니까 이걸 가져와서 자기 점수를 더하니까 이게 낮아도 표준 점수가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화법과 작문을 선택한 학생은 선택 과목의 점수는 월등히 높아도 학생들의 공통 과목 점수가 워낙 낮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공통 과목 평균보다도 애가 못 맞았다. 그럼 뭐 이건 뭐 얘기할 게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엄매가 더 유리하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공통 과목을 얼마나 잘 보느냐가 관건이다. 왜냐하면 거기다가 내 점수를 또 더하면 되니까. 선택 과목은 더하는 방식이 아니거든요. 그냥 있는 거예요. 선택 과목 점수는 그냥 끝이에요. 하지만 공통 과목은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역시 올 겨울에는 10주 동안 여기에 총력을 다할 거예요. 우선 일단 아이들이 1학년, 2학년 때 알아야 했는데 혹은 학원을 다니기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잊혀진 것들, 혹은 학원을 한 번도 다닌 적이 없어요. 그럼 얘는 좀 바쁘겠죠. 그래도 야, 네가 1, 2학년 때 학원 안 다녔잖아. 이렇게 하기에는 좀 맨날 시험 보고 나면 제 앞에 와서 울 텐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10주 동안 정말 빡세게 가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는 안 그랬는데 올해는 시간을 늘렸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을 그렇게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걸 지금 모의고사 영역별 정답을 한번 좀 나열해 놨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작년과 올해 한번 비교해 보실래요? 작년과 올해. 작년에 독서 영역은 뭐 화법 작문은 거의 뭐 사망 상태 56%예요. 정답률이. 원매는 훨씬 더 좀 더 높죠. 그러니까 이걸 자기가 가져가는 거예요. 문학도 원매가 더 높죠. 이게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웃긴 게 원매를 문과가 많이 선택할 거라고들 착각하시더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선택 과목은 그러니까 얘네 지금 완전 코로나 세대예요. 얘네 지금. 그래서 진짜 문과 진짜 공부 안 하던 시기.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왜 올해 수능이 쉬었다라는 얘기 좀 들어보셨죠? 여기 정답률 한번 봐보세요. 문학 정답률. 문학 정답률이 처음이에요. 역사 이래 처음입니다. 문학 정답률이 93%예요. 그럼 문학 틀리면 되게 민망해서 어디 가서 말을 못해요. 그런데 화법 작문은 확실히 이제 해가 바뀌면서 애들이 공부 좀 했죠. 확실히 높아졌죠? 매체는 똑같죠. 원매는. 매체는 똑같잖아요. 77, 78. 그죠? 네,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원매는 어쨌든 독서와 문학을 잘 보게 되기 때문에 그걸 얘가 다
다 만회해 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유리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대신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모든 등급이 엄매를 선택해서 유리한 게 아닙니다. 자, 요거는 이제 당락을 비문학이 결정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문학의 수준은 늘 항상 똑같아요. 문학은 1학년 모의고사 3학년한테 풀리면 다 맞을 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1학년이 3학년 모의고사를 풀었는데 문학을 다 틀릴 거다? 천만의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고등학교 1학년과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6월 모의고사까지를 빼고 고등학교 1학년 9월 이후 모의고사와 고3 모의고사의 문학 수준은 대동소이하다,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비문학 독해는 애들이 처음에는 그래. 제가 제일 많이 들은 얘기가 뭐냐, 저희 애가 고등학교 1학년에는 모의고사 1등급 나오고 비문학보다는 문학을 좀 어려워하던데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네. 그건 당연하죠. 비문학은 어려울 게 없어요. 다 설명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글만 읽을 줄만 알면 돼요. 집중력과 지구력이 있으면은 비문학이 쉬워요. 근데 갑자기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말도 안 되게 어려워져요. 그래서 좀 이따가 이제 그것도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패스하고요. 자, 이거 아까 말씀드린 거 선택 과목 한번 잠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말 빠르지 않죠? 괜찮으시죠? 네. 지금 화법작문 언어매체를 작년 입시에서는 화작을 70, 엄매를 약 30%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엄매가 유리하다는 걸 이제 알게 됐죠? 입시를 한번 치러보니까 인문계열의 72%는 화법작문을 선택해요. 문법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인문계인데. 인문계의 27%만 엄매를 선택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인문계 27%면 그래도 3등급 안에 든다는 얘기잖아요. 걔네들만 엄매를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무조건 이걸 하는 게 유리하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시간 투자를 하면 되는데 그냥 바빠요, 애들이. 그냥 시간 투자를 하면 되는 건데 그 시간 투자할 생각이 없어요. 아, 그렇게까지 나는 아니에요, 쌤. 난 그렇게까지 인생을 살고 싶지 않아요.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 그리고 원래 전 공부에 재능이 없어요. 네. 자,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의외로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인문계 72%가 화법작문을 선택을 하는데 얘네들의 학업 능력이 현격히 떨어져요. 그러니 화작을 선택한 학생들의 공통과목 점수가 절대 높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재밌게도 수시에 전략적으로 화작을 선택하는 자연계열 학생들이 있어요. 요만큼. 자연계열은 5등급까지가 언어 매체를 선택하잖아요. 유리하다는 걸 알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수시에서 최저만 맞추면 되니까 100분이랑 표준 점수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럼 등급만 맞추면 되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게다가 내년 입시에서는 등급이 조금씩 하향 조정이 될 거예요. 왜냐면 작년에 50%가 못 맞췄으니까. 그럼 맞출 것 같습니까? 아이들의 수준도 하향 조정됩니다. 근데 어쨌든 3등급을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참, 이 표를 한번 보시죠. 이런 건 처음 보실 거예요. 작년 9월 평가원에 나온 자료를 제가 한번 찾아내가지고 본 건데요. 이런 자료는 이제 위화감 조성되기 때문에 없어져요. 지금 보시면 엄매를 선택하고 화작을 선택해서 9월 모의평가를 봤어요. 100분위가 100이 나오는 게, 엄매를 선택한 학생은 95점이 나와도 100분위가 100이 나와요. 아까 제가 올해 수능에서도 96점 받은 애 100분위 100 나왔다 그랬죠. 그러니까 95, 96이면 무조건 100분위가 100이 나오는 거니까 만점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랑 얘가 둘 다 만점이에요. 그럼 100분위를 반영하는 대학이 유리하겠죠. 그럼 어떤 대학은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게 조금이라도 더 맞은 아이는 이걸 반영하는 대학으로 가야겠죠. 전략을 그렇게 짜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화작을 선택한 애는 100점을 받았거든요. 근데 표준 점수가 99점이 나와요. 1등급과 2등급은요, 점수 차이가 꽤 많습니다. 올해 입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놀랍게도 3등급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럼 화작과 엄매의 점수 차이가 1점 정도밖에 안 나요. 거의 차이가 없어요. 왜냐면 평균에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그럼 평균에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나한테 더 해봐야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선택 과목을 엄매를 하는 아이보단 화작을 선택한 아이들이 정답률이 더 높잖아요. 그러니까 3등급 이하로 내려가면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전략을 잘 짜야 되는 거죠.
누구나 엄매를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하는데 우리 애가 4등급인데 야, 너 그래도 어떻게 좀 열심히 해봐. 엄마는 어쨌든 내가 도와줄게. 이러면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차라리 화작을 해서 화법 작문에서 학생이 학습 밸런스도 맞춰 나가면서 공부하는 게 낫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대신 만약 1, 2등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고등학교 2학년 9월, 11월에 1, 2등급을 난 찍었다. 그럼 전 무조건 엄매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야 입시에서 유리한 거예요. 이렇게 자료를 잘 확인하시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다. 난 정시가 아니라 수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5대 5잖아요. 50대 50 입시가. 그럼 5대 5가 되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왜 선택을 해요? 둘 다 기회가 있는데. 그럼 본인이 50%로 만드는 거예요. 원래 100%였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한숨 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국어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그리고 이제 너는 어떻게 공부를 시킬 거냐? 자, 요건 이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단 제가 가장 중시하는 게 있어요. 개념이에요. 이 개념이 뭔지는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실제로 학생들이 진짜 개념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고전과 비문학의 독해 능력을 충분히 쌓아줄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학생들이 그래도 입시가 작년에도 어렵고 올해도 쉽지 않았는데 그래도 점수가 잘 나오는 경우는 제가 이게 진짜 자신 있거든요. 이게 그냥 막 대충 애들 책 많이 읽히고 뭐 이거하고는 질적으로 달라요. 그래서 요거가 이제 조금 독해 능력에 영향을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작년까지는 제가 EBS를 연계 모의고사만 풀었어요. 근데 올해는 EBS를 정리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EBS의 영향력이 너무 높아졌어요. EBS 연계율은 70에서 50%로 줄었죠. 그런데 EBS에 연계되는 게 다 킬러 지문이에요. 그래서 EBS는 무조건 할 겁니다. 지금 이제 흐름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장 실전 모의고사는 요게 좀 듭니다. 부모님들께서 요게 좀 들 때 협조만 잘 해주시면 돼요. 저희 학원은 이 땡땡 모의고사랑 상 땡땡 모의고사랑 한 땡땡 모의고사 3개를 다 풀어요. 이거를. 재작년에 이 땡땡이 적중률이 높았어요. 작년에는 한 땡땡이 적중률이 높았어요. 올해는 상 땡땡이 거의 다 맞췄어요. 심지어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일요일 날 마지막 종강 수업 때 수능 전주에 종강이 있는데 그 상 땡땡 모의고사를 풀었거든요. 얘들하고 같이. 얼마 전에 우리 그 이태원 참사가 있었죠. 이거는 이제 그 행정법에서 나오는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라는 법조문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야, 설마 이게 나오겠냐만 그래도 EBS에 있으니까 그래도 요 개념이라도 잡아보고 이 문제 조금 더 중요하게 다시 봐보자 이랬는데 그게 수능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도 너무 놀랐어요. 옛날에는 시의성 있는 것들은 수능에 잘 안 나왔어요. 근데 2019년부터 막 PCR 나오기 시작하고요. 최근에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것들이 수능에 계속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은 학생들한테 뉴스 좀 보란 얘기잖아요. 그죠? 요즘에 그 학생들 면접 볼 때 막 그런데요. 자네 NFC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나? 중대재해법이 어떤지 설명해 보겠나?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설명하래요. 정말 당혹스러운 거죠. 물론 그건 그때 가서 준비하면 되겠지만 그만큼 시의성 있는 내용들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다루고 있는 교수들로 구성된 모평이다. 수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서 셋 다 각각 적중을 잘할 때가 있으니까 제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3개를 다 할 거란 얘기예요. 그럼 요것만 좀 부담이 되더라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너한테 수업 안 들어 라고 생각하신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고3이면 무조건 요거는 꼭 2회 이상 풀게 해달라 이런 얘기고요. 이건 제가 알아서 다 풀릴 거지만 혹시라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엄매 선택하는 친구들은 요번 겨울이 마지노선이에요. 문법 개념 정리 안 한 경우가 있으면 꼭 반드시 정리를 좀 해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문법 개념이 뭐냐?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문법을 학교 내신을 하면서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대부분 뭘 중심으로 가느냐? 현상 중심으로 공부를 해요. 사이수열 현상이 뭔지,
높임 표현이 뭔지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수능은 이걸 묻지 않습니다. 수능은 너 의문이 뭔지 알아? 형태소가 뭔지 알아? 그럼 너 형태소가 뭔지 알면 옛날 조선시대에 쓰였던 단어의 형태소와 지금 현대에 쓰이는 형태소 비교해 볼 테니까 둘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겠어? 이런 식으로 내는 거예요. 용어에 대한 이해가 가장 중요한데 사실 거의 대부분 이쪽으로 가요. 내신도 이거고 하니까. 그래서 요거를 제대로 좀 형성을 좀 시켜놓을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보면 야, 너 이거 독립문 읽어봐. 독립문이지. 자, 이거 뭐니? 그러면 비음하여. 그럼 비음이 뭐니? 네? 비음이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문학 개념인데 그래도 착실하게 문학 개념을 정리한 친구들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와나 모두 공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화자의 정서가 심화됐다고 하면 이 공감각적 이미지는 문학 개념어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게 선택항지에 나오는 말이죠. 문학 개념어. 그런데 정서가 심화된다라는 말은 어떤 개념서에도 안 나오는 말이에요. 근데 이건 문학의 본질이거든요. 따라서 이걸 고민하면 안 돼요. 근데 학생들은 고민합니다. 왜? 이것처럼 공감각적 이미지, 개념어잖아? 이게 무슨 뜻이었지? 잠깐만, 정서 심화된다고? 심화? 고조되는 거 아니야? 그럼 난 심화되지 않는데? 이렇게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래서 문법도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선지에 나오는 개념어, 문학 이론과 배경 지시. 예를 들면 어떤 그 고전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유교와 불교와 도교 사상을 모르면요 작품 감상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은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이번 겨울방학에 10주 동안 뒤에 이제 커리큘럼 다 넣어놨어요. 제가 언제 뭐 수업하는지까지. 그래서 한번 자세히 보시고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배울 텐데 되게 힘들겠구나 이렇게 좀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이제 고전시는 우선 일단 읽으면 완전 보너스 영역이에요. 얘는 읽을 줄만 알면 돼요. 그리고 배경식만 쌓으면 완전 얘기가 쉬워집니다. 예전 한번 떠올리시면서 이거 한번 읽어보실 수 있어요? 정말 읽고 계신 거예요? 그럼 제가 이거를 요 밑에다가 현대역을 제가 읽은 대로 써놨거든요. 그럼 여기 띠집이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띠집이라고 우선 읽을 줄 알아야 되겠죠? 이렇게 현대역으로 이렇게 읽었어요. 하지만 띠집이 초가집이라는 뜻을 알아야겠죠? 그러니까 읽고 단어 뜻을 알아야 되는데 그 단어가 영어 학원에 하루 0단어 테스트 분량밖에 안 돼요.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학생들이 갖고 있는 고전에 대한 가장 큰 착각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지금 예비고일 수업하는데 애들한테 퀴즈를 냈어요. 고전문학은 우리말로 창작된 것이다. 고전문학은 우리말과 한자로 창작된 것이다. 고전문학은 한자로 창작된 것이다. 그럼 애들이 몇 번을 선택했을 것 같습니까? 다 2번이에요. 우리말과 한자로 창작됐을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죠. 저 국어 국문학과 나왔거든요. 저 한시 못 써요. 한자로 창작되는 게 한시라는 게 있는데 그것도 우리나라 사람이 썼기 때문에 국문학에 넣는 거예요. 근데 요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 예외적인 사례를 학생들은 고전은 한자 이런 착각으로 면죄부를 주는 거예요. 원래 어려운 거니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것부터 이제 고3이면 어느 정도 알겠지만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 나갈 겁니다. 그 다음 비문학은 뭐 아시다시피 독해력에 대한 욕구가 되게 많은데 예전에는 약장수들이 많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비문학 독해 문제 푸는 방법. 여기 좀 약간 먹히죠. 먹힐 것 같죠. 근데 요즘엔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문제를 풀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출제자예요.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독해력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간단하게 말하면 비문학을 독해한다는 건 글쓴이의 의도를 파악하는 거예요. 근데 의도 파악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뭔 말인지 모르는데 애들이 이걸 되게 싫어해요. 그냥 싫어하는 게 아니라 치를 떨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강압적으로 묶어서 가르쳐주면 또 받아들여요. 작년 6월 모의평가랑 9월 모의평가에서 저희 학원에 진명여고 여학생이 하나가 있었어요. 공부를 잘했습니다. 내가 자꾸 문학에서 뭔가를 하나 틀려와요. 다 뭐 때문에 틀렸냐면요. 단어가 뭔 뜻인지 몰라서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도 제대로 이해를 해놓고 단어가 무슨 말인지를 몰라갖고 뭐 반목이 드러난다 그럼 반목이 뭐지? 그래갖고 그 단어 뜻을 모르니까 가장 중요한 단어인데 그걸 모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야 반목 화목의 반대 아니야? 그럼 네. 너무 아쉬운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하나씩 챙겨 나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문해력, 문장의 어떤 고정화된 표현 방식, 그 다음 배경식을 이 배경식은
제가 요번 겨울 10주 동안 아주 자세하게 좀 다뤄볼까 해요. 원래는 전에 다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역시 공부에서도 잊혀진 아이도 있을 테고 하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EBS를 더하면 비문학은 진짜 자신 있게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들이 글을 천천히 읽는 이유는 다 생소해서 그런 거예요. 자, 뭐 예를 들면 어휘력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휘 단어를 나열해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뭐 피고인이다, 피의자다, 피보험자다 할 때 피는 다 모두 받다, 당하다라는 뜻이잖아요. 이렇게 어떤 한자적 의미를 통해 자주 쓰이는 단어들을 묶어서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양도, 양수 이러면 주고 받는다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매도, 매수가 되고 인도, 인수가 되는 거예요. 그 일상에서 쓰는 것들. 그럼 애들이 실제로 매도인이다, 매수인이다 이런 말도 머릿속에 매도인 이러면 매도인 누구야? 이렇게 되니까 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문장을 이해하는 패턴인데, 저도 고등학교 시절에 영어 수거 표현을 외운 게 지금도 기억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용적 표현이라고 하는 걸 이제 우린 잘못된 용어인 수거라고 배웠어요. 근데 이렇게 관용적 표현이 실제로 글을 쓸 때도 정형화된 패턴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글을 쓸 때 예를 들어 증거 능력이 있다고 해서 증명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러면 어떤 학생은 그냥 증거 능력과 증명력이라는 이 생소한 단어만 봤다라는 정도예요. 하지만 진짜 글을 이해하는 친구는 이런 문장 패턴, 즉 A인 것이 반드시 B인 것은 아니다라는 말은 A가 B를 포함한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모든 A는 B다와 똑같은 말이 되거든요. 이게 정원 명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증거 능력이 있다고 해서 증명력이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럼 증거 능력이 증명력보다는 더 큰 개념이겠네. 이렇게 이해를 해 나가는 거죠. 요런 거 설명할 때 이제 부모님들이 제일 힘들어 하세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이걸 익숙하게 만들어내면 되는 건데, 또 예를 들어, 우리말은 이렇게 앞에 오는 말이 뒤에 오는 말의 분모값이 되는 패턴을 갖고 있어요. 이게 우리말의 말 표현 방식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라고 하면 GDP분의 국가 채무 비율이 되는 거죠. 그럼 우변은 뭐냐? 재무 건전성이 악화되는 정도를 얘기하는 거구나. 그럼 만약에 다음 문장에 국가 채무 비율이 증가하면이라고 얘기하면 분자값이 커지는 거니까 재무 건전성인 우변도 항등식으로 커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오히려 수학적으로는 아이들이 훨씬 더 잘 이해를 하는데, 이걸 문장을 읽어나가면서 그렇게 추론을 하는 걸 힘들어한다는 거죠. 이 패턴을 어느 정도 좀 알려줄 거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그 비문학 독해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 배경 지식입니다. 근데 이 배경 지식은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진짜 대단한 건 좀 시의성 있는 건 EBS가 다 해결을 해주니까. 나머지는 그럼 뭐냐? 통합사회, 통합과학이라는 거예요. 유전자 조작 기술 맨날 나와요. 근데 인문가 애들은 유전자가 뭔지에 대한 관심을 안 가져요. 그러면서 글을 읽으면서 맨날 어렵대요. 환율, 중학교 2학년 경제 교과서에 나오거든요. 근데 이과 애들은 난 경제가 좀 어려워요, 선생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문장도 이게 수능에 나온 문장이거든요. A국에 대한 B국의 환율이 상승하면이라는 말이 나올 때, 환율이라는 개념은 외화의 가치란 뜻이잖아요. 외화의 가치? 그럼 외화의 가치면은 자국의 화폐가 아니라 다른 나라의 화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상승했대요. 그럼 B국의 상대국은 A국이잖아요. 그럼 결국 B국의 환율이 상승했다는 건 A국 화폐의 가치가 상승했다는 얘기니까 B국의 화폐가 당연히 평가제로가 된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애들은 이런 거를 배경식이 없잖아요. 그럼 이 당연이란 단어가 너무 화가 나는 거죠. 왜 당연한데? 난 안 당연한데.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제가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조금 가르칠 거라고 좀 알아주시면 되겠는데, 뭐 사실 굉장히 어찌 보면 그냥 아웃라인만 큰 틀에서 필요한 거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애들 이 책을 그냥 다 사주세요. 나오면. 얘 2월 달에 나오고 얘 6월 달에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일부러 여기다가 분량을 적어놨어요. 수능 특강이 권수도 3권을 공부해야 되고, 네? 네. 권수도 3권이죠. 만약에 엄매를 하면. 뭐 화작을 해도 3권이에요. 근데 양이 그거 다 묶어놓은 것보다 많아요. 하나가. 그럼 제가 지금 여기 수능 반영된 것만 넣어놔서 그렇지 6월하고 9월 있잖아요. 6월은 모두 수특에서 나오는 거예요. 50%가.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아이들이 뭔가 이 평가원에서 출제하는 유형을 그래도 본인이 해결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꼭 사서 보게끔 해주시고,
물론 저도 수업을 할 거라는 거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거 실제로 이렇게 출제된 거를 보면 지금 보세요. 얘네들은 의미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시간이 줄어드는 거예요. 아는 게 나오니까. 근데 얘는 배경 지식 싸움인 거예요. 그러면 작년 수능에 해겔의 변증법이 나왔어요. 그럼 이거 추가해서 출제가 된 거예요. 브레턴 우주 체제라는 게 나왔어요. 올해도 기초대사량이 이게 완전 킬러 지문이었어요, 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EBS가 보다 더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작정하고 이렇게 하는구나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오히려 대비는 저는 더 쉬워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1년 동안 우리 아이들 어떻게 끌고 갈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아이들하고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총 10주 동안 총정리를 할 거예요. 진짜 말 그대로 총정리예요. 제가 어제 새벽에 겨울방학 원고를 끝냈거든요. 그래서 속으로 너무 잘 만들었다. 저 스스로도 이거 연계 문제들을 너무 하느라고 어제 제 이 컴퓨터를 보는데 본인들 안 그러십니까? 전 가끔 세상이 깨져서 보일 때가 있어요. 컴퓨터를 많이 보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 책 읽어야 되는데 큰일 났네? 그랬더니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눈을 감고 한참을 있다 보니까 좀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속으로 그랬어요. 이 고생한 게 아이들한테 진짜 보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어쨌든 요번에 10주 교재를 제대로 잘해서 아이들이 앞으로 수능을 할 때 이것만 봐도 알아야 되는 걸 다시 환기할 수 있게 해줘야지라고 만들었어요. 네. 작년에는 못했거든요. 작년에는 부분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번에는 그냥 싹 묶어줘야겠어요. 왜냐면 올해 애들 보니까 특히나 더 애들이 너무 착해요. 그런데 적극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애들은 여기 책이 있잖아요. 그럼 맞다, 여기에서 이때 이거 배웠지? 그러면서 그거 봐요. 맞다, 이건 여기서 배웠지? 그 책을 봐요. 근데 요즘 애들은 귀찮아요. 어디서 배웠더라? 됐어? 이렇게 진짜 이래요. 딱 정확하게 요즘 아이들이 이래요. 그래서 애들한테 세뇌를 시키려고요. 진짜 선의의 가스라이팅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 그렇게 가는데 대신 엄매반, 화작반을 제가 올해는 나눌 건데요. 같은 수업을 들을 거예요. 그래서 미리 땡겨서 화작 수업하고 화작 보낸 다음에 엄매 남겨서 수업하고 이런 방식으로 해야지 안 그러면 제가 시간이 안 나거든요. 근데 요번 겨울방학은 통합입니다. 왜냐면 제가 엄매와 화작을 따로 안 해요. 여기서는. 여기서부터 할 거예요. 여기서부터. 네.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전반기 수업을 해나갈 때는 지금 제가 여기 보면 비문학을 먼저 정리하는 이유를 좀 알아주세요. 비문학의 배경식도 중요하기 때문에 요거 먼저 정리할 거고요. 그 다음에 고난도 실전으로 이땡이나 상땡이나 한땡을 할 겁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도와주셔야 돼요. 바로바로 해주셔야지 저희도 신청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하고요. 원래는 제가 요때부터 하는데 좀 땡겼어요. 네. 네. 왜? 애들이 열심히 안 하니까. 네. 그래서 초반에 우선 일단 좀 내가 압도를 해버려야 되겠다. 그 다음에 요거 문학 정리하면서 역시 또 이땡이나 그거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땡이랑 상땡을 함께. 또 여기서는 뭐 상땡이랑 한땡을 함께. 이런 식으로 해서 1+1으로 갈 거예요. 요거는 이제 파이널인데, 파이널 수업이 되면 애들이 현장에서 시험을 보고요. 저하고 바로 해설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여름방학 때부터는 현장 모의고사 연습을 한다. 그러면 주변의 아이들이 시험지 넘길 때 나는 왜 못 넘기지라는 그 강박, 그 압박, 그 다음 전체 분위기, 뒤에가 계속 뭐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막 시험 볼 때. 그러면 이제 손 들고 제 뒤에 애 좀 죽여주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또 통제를 하는 거죠. 근데 그 블랙 노이즈의 상황을 같이 연습을 하는 거예요. 6월 끝나고 난 다음에 7월부터는 그러니까 수능이 목요일 날 매주 시험을 봅니다. 11월 둘째 주 목요일 날 봐요. 그럼 바로 그 전에 4일 전 일요일 날 종강을 할 거예요. 자, 그렇게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제가 이 개별 과제라는 거를 매년 하는데 너무 안 해요, 애들이. 그래서 제가 막 닥달을 하고 이랬는데 말 그대로 개별 과제잖아요. 개별 영역에 대해 취약한 걸 좀 더 해라. 이랬는데 너무 안 하더라고요.
내신 포기해놓고 그럼 다른 애들 내신할 때는 그럼 더 적극성을 가져줘야 되는데 안에서 올해는 제가 의무화 시켰습니다, 그냥. 그래서 일괄적으로 다 나눠줘 버릴 거예요. 그래서 안 풀어오면 학원에 남겨서 풀리겠습니다. 라고 해서라도 개별 과제는 영역별로 해나갈 거예요. 그 다음에 4월하고 6월에 내신 기간에 혹시 내신 대비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학원에 연락을 주시면 신청 학교는 팀 수업을 할 겁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 저희 학원이 여기가 1관이고 저쪽에 2관이 있어가지고요. 지금 시간표가 이렇게 편제가 되어 있는데 요게 지금 수능국어 총정리반이고요. 요게 지금 엄매 특강이에요. 그래서 엄매 선택하실 분들만 요거를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엄매를 그러니까 우선 일단 제 수업이 더 좋아요. 왜냐면 인강은 수박 겉핥기예요. 되게 피상적인 수업들이 많아요. 왜냐면 그렇게 짧게 끝낼 수가 없어요. 제가 7주 동안 수업하면서 엄청 빡세게 가거든요. 근데 뭐 60분 강의 뭐 몇 번 해가지고서 문법을 총정리 그럼 이거는 그냥 대략적인 설명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선 일단 이건 진짜 문제도 애들 과제로만 나가면서 테스트하고 해가지고서 7주가 빠듯한데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게 이제 제가 수업 어떻게 해나갈지 얘기인데 여기 지금 4시간이라고 해놨죠. 시간을 좀 늘린 거예요. 요거는 개념 뭐 나갈지, 개념 뭐 정리할지. 그래서 요때 요거 정리하는데 혹시라도 목요일날 신청했는데 이날 만약에 못 들으면 이걸 못 듣는 거구나. 근데 여기 있는 건 못 들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다른 반에 와서 듣거나 영상 강의를 들으셔야 되는데 최대한 영상은 안 듣는 걸로. 애들이 컴퓨터를 켜고 킨 김에 꼭 이래요. 켰으니까. 네, 그래서 웬만하면 현장에 나오게끔. 그 다음에 제가 비문학에 요번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제 책 탈고하면서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들, 수능에 매번 나오는 것들을 수업을 한 다음에 그와 비슷한 내용의 모의고사를 볼 거예요. 그럼 수업을 제대로 들었으면 정답률이 높아야겠죠. 그런 식으로 연습을 계속 시킬 거예요. 초반에 잘 안 나와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래서 정규 수업은 3시간 동안에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요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를 여기서 애들 시험 보고 물론 들은 걸 바로 시험 보면 안 되겠죠? 그 전에 배운 걸 여기서 시험을 볼 거예요. 그래서 이거 못 외우면 집에 안 보내려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배웠던 걸 바로 풀릴 거예요. 개념 가르쳤잖아요? 아까도 환율에 대해서 알려줬죠? 혹은 내가 관세에 대해서 알려줬어요. 그럼 제가 시험 문제를 비관세로 내는 거죠. 그럼 그 지문을 읽고 문제를 풀어보는 걸 바로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개별 과제도 요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개별 과제 총량입니다. 이거를 70%까지 완성시키는 게 제 목표예요. 그래서 지금 문학하고 비문학을 하나씩 줄 건데 그럼 일주일에 문제가 90문제예요. 그러면 한 18지문 정도를 읽어야 돼요, 애들이. 근데 이걸 매일 아침마다 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그동안 공부를 많이 안 했어도요, 매일 아침에 습관적으로 계속 문제를 풀잖아요? 그럼 반드시 늘어요. 진짜로. 매일 아침에. 매일 아침 걸어보세요, 어머님. 그게 쌓이잖아요? 장난 아니거든요. 그래서 매일 아침 풀게끔 하려고 줄 거니까 이걸 몰아서 풀면 많은 양이죠. 근데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하면 한 18개 지문 아침에 일어나서 3개씩만 풀어도 충분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다 거둔 다음 전에 받아보셨던 것처럼 성적표를 보내드릴 거예요. 근데 설마 고3인데 선생님한테 혼날까봐 친구 OMR 카드 근데 있어요. 진짜 있어요. 와, 애가 개별 과제랑 모의고사 성적이 너무 차이가 나면 꼭 저한테 연락 주세요. 적발한 거예요. 아니면 개별 과제가 좀 더 쉽고 모의고사가 어려서일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거는 확인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독서로는 왜 딸랑 하나냐면 독서론이 출제된 건 1년밖에 안 돼서요. 그 다음에 엄매 수업은 이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엄매 수업. 여기서 이제 매체도 실전 원리를 같이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엄매도 이렇게 개념 수업이 거의 대부분이죠. 이렇게 하고요. 매체 실전은 크게 의미는 없기 때문에 아마 얘가 거의 다 잠식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엄매를 수강하시게 되면 예를 들어 제가 뭐 아침 10시부터 수업이다. 그럼 9시 반 전에 학원에 보내주셔야 돼요. 그래야 지난주 배운 거 시험 봐요. 근데 만약 이거를 수업 시간에 하잖아요? 그럼 수업 시간이 날아가 버리잖아요. 근데 제가 매번 엄매 특강할 때 보면 30분 전에 오라고 하잖아요? 그럼 진짜 30분에 딱 기가 막히게 칼같이 밑에서 기다리다가 딱 그 시간 되면 올라와요. 그리고 딱 앉아요. 그래서 어슬렁어슬렁 펜 꺼내요. 그러다가 시험지 딱 보는 순간 애가 멘붕이 와요. 하나도 안 외운 거죠. 다 틀려요. 그럼 남아서 다 외우고 난 다음에 제시 봐 이러잖아요. 그러면 열의 5은 네 선생님 이러고요. 나머지 5은 뒤에 학원이 있어서요. 다른 날 와서 볼게요. 안 와요. 그럼 또 학원에 전화해요. 그럼 죄송해요. 까먹었어요. 네. 막 이런 게 있어서 요거 테스트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게 좀 해주세요. 진짜 이 테스트가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영향을 준다라고.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그러거든요. 내가 시험 보는 건 니들 괴롭히는 게 아니라 니네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 학생들 중에 절반이 고개를 끄덕여요. 고개를 끄덕여요. 그냥 습관적으로 끄덕이는 애도 있고 그냥 끄덕여요. 근데 나머지들은요. 웃기고 있네. 진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교재 내용이나 이거 아까 연계해서 교재 구성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성적표도 개별 과제 성적표 다 나눠 드릴 겁니다. 그 다음 파이널 갈 때는 성적표가 2장씩 나갈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학생들하고 작년부터 Q&A를 좀 많이 했거든요. 질문을. 진짜 질문 많은 애는요. 진짜 이게 한참을 넘겨야 돼. 얘가 1년 동안 질문한 게. 네. 어떤 애는 누르면 아무것도 없어요. 누르면 얘랑 제가 대화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물론 이거를 안 해도 상관없어요. 애가 제대로 이해하고만 있다면. 질문 하나도 안 하고도 100분이 100점 나오는 애들 허다해요. 그런데 제가 원하는 학생들은 누구냐? 부족한 아이들. 그러니까 잘하는데 질문하는 건 거의 궤변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엉뚱한 생각. 그럼 제가 그냥 애한테 닥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왜 아닌지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이 사람한테는 이런 엉뚱한 얘기 해봐야 안 되겠구나 라고 애가 딱 선을 그어버리더라고요. 근데 아예 모르는 애들은요. 다른 애들처럼 열심히 하고 싶은데 자기가 미천이 너무 없는 걸 알아요. 그럼 제가 단어까지 질문하라 그래요. 야, 모르겠으면 단어라도 물어봐. 설마 네가 아는 단어랑 네가 네이버에서 검색하는 거랑 그렇게 많은 문제를 풀어보고 20년 넘게 한 선생님이랑 같겠냐? 이러면 진짜 단어를 물어보는데 솔직히 단어 물어보면 좀 어이가 없을 때가 있어요. 어이없는 단어도 많아요. 그런데 그 정도의 적극성을 갖춘다면 올해도 3월 달에 처음 왔던 진명여고 여학생이 있는데 이 친구가 등급이 되게 안 좋았어요. 근데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모의고사 보고 난 다음에 애가 맨날 멘탈 나가고 완전 장난 아니었어요. 그런데 올해 수능에 89점 나왔어요. 대박이죠. 89점. 안타깝게 2컷 나온 거예요. 안타깝게. 근데 걔가 그 점수가 나올 수가 없어. 근데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진짜 장난 아니게 열심히. 질문도 엄청 하고. 이건 저고요. 끝났습니다. 자, 우선 일단 오늘 제가 올해 겨울부터 1년 동안 어떻게 끌어갈지, 그 다음에 이제 전반적인 이야기 말씀을 드렸는데, 지루한 시간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거 설명회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이후에 이제 충분히 질의응답 받고 궁금증을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우선 인사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